나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자읍 해녀의 집 근처에 사는 강금순입니다. 올해로 8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도 숨비 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후이하고 바다 위로 올라와 내쉬던 그 숨소리 말입니다. 나는 14살 때부터 66까지 무려 50년이 넘게 제주 바다를 헤엄쳐온 해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해녀였고 외할머니도 해녀였습니다. 제주에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곧 바다를 업으로 삼는다는 뜻이었죠. 학교는 국민학교만 간신히 마쳤습니다. 배우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급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이 어떻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다는 제게 삶의 전부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공포이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인생이란 게 얼마나 파도처럼 휘몰아치는지, 그래도 우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요. 18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해녀 경력 4년 차였습니다. 14살에 처음 바다에 들어간 이후로 매일같이 물질을 하며 집안 살림에 보태고 있었죠.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어린 남동생 둘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해 봄, 동네 중매쟁이 고 할망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금순이 어머니, 금순이가 이제 다 컸어요. 좋은 신랑감 하나 받았는데 한번 만나나 볼래요? 어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중요한 일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주에서는 여자아이가 20살이 넘으면 시집 못 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작은 포구에서 만났습니다. 신랑감은 키가 크고 까무잡잡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홍석철. 23이었고 저보다 4살 위였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작은 통발배 한 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로 매일 새벽에 나가 문어, 오징어, 갈치 같은 걸 잡아 팔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배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금순이 굶기진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솔직한 말이었으니까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바당 들어가는 거 무섭지 않수다. 우리 둘이 열심히 허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간단히 음식을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 몇십 명 모아놓고 절만 했습니다. 신혼집은 성산읍의 작은 돌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금순아, 나는 돈은 없어도 너한테는 잘 허쿠다. 평생 굶기지 않을 거우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누군가 나를 지켜주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후 우리의 생활은 바빴습니다. 남편은 새벽 3시면 일어나 배를 준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밧줄을 확인하고 통발을 점검하고 미끼를 챙겼습니다. 4시쯤 되면 배를 타고 나가서 아침 8시쯤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간 사이 집안일을 하다가 아침 6시쯤 되면 해녀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물질은 보통 4-5시간 했습니다. 소라, 전복, 성게, 미어. 캘 수 있는 건 다 캤습니다. 남편이 배에서 돌아오면 저도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전부였지만 둘이서 마주 앉아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 후에 남편은 잡은 생선을 손질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고 저는 캔 해산물을 정리하고 다시 오후 물질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둘이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금순아, 우리 아기 갖자.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영희. 남편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금순이처럼 영원히 희망을 잃지 말고 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출산 후 1회가 지나자마자 저는 다시 바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산후조리. 그런 건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갓난아기를 얻고 바닷가에 가서 해녀 동료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물질을 했습니다. 남편은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배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이를 안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야, 영희야. 아빠가 오늘은 갈치를 많이 잡아왔어. 내 엄마 미역국 끓여 먹으라고 말이야. 아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태풍이 많았습니다. 9월에만 태풍이 3번이나 지나갔습니다. 배를 댈 수가 없었고 바다도 거칠어서 물질도 못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남편은 초조해했습니다. 금순아, 이러다가는 겨울 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쌀도 떨어지고 영희 분유도 사야 하는데. 10월 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이 일어나 배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석철아, 오늘은 출항. 금지령 내려졌수다. 나가지 마라.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금순아, 기상청에서는 태풍이 오후에 올 거라고 하는데 나는 아침에만 얼른 다녀올게. 통발만 걷어오면 돼. 2-3시간이면 되지. 저는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계속 철렁거렸습니다. 석철아, 제발 오늘만은 나가지 마라. 나가 느낌이 안 좋수다.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금순아, 걱정 마. 내가 벌써 몇 년을 배를 타봤는데 이 정도 날씨쯤이야. 그리고 봐, 지금은 바람도 약하고 괜찮잖아?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만 더 벌면 너 태왁 새 거 사줄 수 있어. 내 거는 너무 낡아서 위험하잖아. 그리고 영희 분유도 사고 쌀도 사야 하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바다에 나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럼 일찍 들어와라. 꼭이우다.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점심 전에는 들어올게. 저녁은 우리 금순이가 해준 밥 먹을 거야.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4시에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저는 아기를 재우고 문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아침 6시쯤 바람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와 달리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파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7시, 8시, 9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변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른 어부들의 배는 이미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선배 어부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석철이 못 봤을까? 어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순아, 석철이는 오늘 나갔소? 얘 새벽에 나갔수다. 어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쩐데. 지금 바다가 얼마나 거친데. 해경에 연락해야겠소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해경이 출동했습니다.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풍 때문에 수색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해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석철아, 석철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해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산포 앞바다에서 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해변에는 부서진 배 조각들이 떠밀려와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가 맞았습니다. 뱃머리에 희망호라고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배 조각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석철아, 미안해요. 내가 더 붙잡을 걸. 내가 더 말렸어야 했는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금순아, 이제 그만 일어나라. 영희가 기다리잖아. 영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돌도 안 된 아기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빠 없는 아이. 엄마인 제가 지켜야 할 아이.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신이 없는 장례였습니다. 빈관에 남편의 옷까지만 넣었습니다. 작업복, 모자, 장화.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동료 어부들, 해녀 언니들. 모두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영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젖이 말라서 아이에게 밥도 제대로 못 먹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장례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님이 와서 말했습니다. 금순아, 석철이는 좋은 데 갔을 거우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제 영이라도 잘 키워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지는 마을 공동묘지였습니다. 빈관을 묻었습니다. 흙을 덮는 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울었습니다. 으앙으앙. 배고프다고 엄마를 찾는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나는 죽으면 안 되는구나. 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구나.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해녀복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다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바다가, 내 남편을 삼킨 바다가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영희의 분유값, 쌀값, 집세, 모든 게 제 어깨에 있었습니다. 태왁을 잡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깊이 잠수했습니다. 바닷속은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석철아. 물속에서 울었습니다. 눈물과 바닷물이 섞였습니다. 소라를 캤습니다. 전복을 캤습니다. 미역을 뜯었습니다. 물 밖으로 올라와 숨을 쉴 때마다 후이하는 숨비 소리와 함께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석철아, 나는 살아야 해. 우리 딸을 키워야 해. 미안해. 나는 살아야 해. 그렇게 저는 20살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46년 동안 저는 매일 그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삼킨 바다. 하지만 동시에 저와 딸을 먹여 살린 바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딸아이는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금순이 어머니, 이 애는 대학 꼭 보내세요. 서울대도 갈 수 있어요. 서울대라니. 제주에서 서울대를 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 딸만큼은 이 바다에 안 들어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손에 물때가 끼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40이 넘은 제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잠수병으로 귀가 잘 안 들렸고 관절은 늘 시렸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성게, 전복, 소라. 하나라도 더 캐기 위해 숨이 터질 것처럼 참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고3이 되던 해 등록금 명세서를 받아들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1년에 몇백만 원. 제가 1년 내내 바다에서 벌어도 모자랄 돈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학 안 가도 돼.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날 밤 저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생 술 한 잔 안 하던 제가 그날은 마셨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한가? 왜 딸아이의 꿈 하나 이루어주지 못하는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딸아이는 제주에 있는 전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가 회사에 다녔지만 저는 평생 그 일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내가 더 젊었더라면,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62 되던 해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따라 물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10월 말 이미 물질하기엔 늦은 시기였지만 손주들 용돈이라도 벌려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태왁을 붙들고 숨을 크게 들이신 뒤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10m, 15m. 깊이 내려갈수록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전복 몇 개를 망사리에 담고 다시 올라오려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순간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수면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 순간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4살에 처음 바다에 들어가던 날, 20살에 남편을 잃던 날, 딸아이를 낳던 날, 손주들 얼굴. 정신을 잃기 직전 옆에서 물질하던 선배 해녀 고영자 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언니가 저를 끌어올렸고 다른 해녀들이 태왁 위에 올려놓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사흘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다음엔 정말 못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바다를 떠나야겠다고. 50년을 함께한 바다와 이별해야겠다고. 그 후로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해녀가 아닙니다. 대신 해녀 박물관에서 아이들에게 해녀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눈을 반짝입니다. 딸아이는 지금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손주 둘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가끔 제주에 내려와서는 물어봐요. 할망, 그때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일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너희들 학비 벌라고 그랬지.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쉬운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20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매일 죽을 고비를 넘기며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딸아이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해 평생 가슴앓이를 했고 결국 제 몸도 바다에 거의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깊은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숨을 참고 내려가야 할 때가 있고 물결에 휩쓸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순간도 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차도 다리에 쥐가 나도 수면을 향해 헤엄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다에서 살아난 것도
옆에서 저를 구해준 해녀 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손잡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가끔 바다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해변에 나가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후이하는 숨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정말 힘듭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찾아오고 꿈이 좌절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바다가 아무리 깊고 차가워도 우리는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가난했지만 당당하게 살았고 힘들었지만 가족을 지켰으며 아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구자읍에 사는 강금순, 80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녀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파도를 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수면은 가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헤엄치세요. 숨 쉴 날이 옵니다. 감사합니다.